사람은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욕심이죠. 그날 한 통의 유언장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보이던 날이었죠.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 마음을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후속편 시청 시 가장 빨리 사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바람은 깊고 차가웠다. 마당의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박정임의 가슴속에 뭔가가 흔들렸다. 검은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향 연기가 천천히 떠올랐다. 사람들은 애도의 말과 위로의 눈빛을 건넸지만 정임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향연기 너머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이태수, 향년 76. 건설 현장을 누비던 그의 듬직한 손과 잔잔히 웃던 표정이 지금은 커다란 액자 속에서만 숨쉬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했지만 정작 그가 남긴 건 가족들에게 잘 정리된 삶이라기보다 어떤 균열과 질문들이었다. 이제 유산 정리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작은 형격인 이태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애도보다 계산이 먼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맴돌았다. 그 옆에서 이도윤, 장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정임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태수야, 내가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정임은 제사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식은 국에 담긴 기운, 젖은 과일의 단내, 타다 남은 향의 끝자락이 모두 귀에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며칠 뒤 상속 관련 서류가 오기 시작했다. 정임은 서류를 손에 쥐고도 끝내 소리내지 못했다. 유언장 검증 결과 통보서가 날아든 날 그녀의 손은 떨렸다. 유언장에는 단호하게 적혀 있었다. 전 재산 일괄 상속 이도윤. 배우자 박정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밤 정임은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로 했다. 결혼 후부터 남편은 재정에 대해 상세히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누던 작은 농담들, 스쳐 지나간 손길, 오래된 약속들이 가끔은 소중한 증거가 되기도 했다. 서랍 깊숙이 가죽으로 된 수첩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맥이 빠진 듯 멎었다. 표지 한 켠에 흐릿하게 찍힌 글자 비밀 금고, 수첩 맨 뒤에는 낯익은 주소와 함께 양평, 정인양품점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곳은 결혼 전 그녀가 잠깐 운영하던 작은 옷가게의 이름이었다. 태수야, 내가 왜 여길? 속에 차오르는 불안과 의문으로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정임은 오래된 코트를 입고 버스에 올랐다. 양평으로 향하는 길은 안개가 자욱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옛 기억 속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낡은 간판, 깨진 유리창, 먼지 쌓인 진열대. 정임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바늘과 원단, 다리미 소리 대신 오래된 공기와 먼지가 반겼다. 가게 구석, 녹슨 금속 금고 하나가 그녀를 기다리는 듯 놓여 있었다. 금고 앞에 앉아 정임은 결혼기념일을 떠올렸다. 생각나는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다이얼에 맞췄다. 4-2-2-5-1 철컥. 금고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묶음과 하나의 USB가 들어 있었다. 종이 더미의 맨 위에는 유언장 원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정임은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 전 재산의 60%를 박정임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40%는 이도윤 이태근에게 균등 분배. 그 문구는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기쁨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기쁨과 함께 따라온 것은 더 깊은 분노였다. 그들이 이걸 왜 바꾸었지? 정임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분명 남편은 그에게 속삭였던 약속을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챘다. 누군가가 그의 죽음 뒤에 손을 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진실 폴더 안에는 한 편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정임아, 이걸 내가 보면 좋겠어. 태근이랑 도윤이가 나를 속였어. 문서는 위조될 거야. 내가 잘 지켜야 해. 내가 믿는 건 내 손뿐이야. 영상 속 이태수는 힘겹게 웃다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그의 숨소리는 흔들렸고 눈빛은 단호했다. 정임은 화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뜻밖의 사람이 정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옛 이웃 김 여사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형수님, 어제 장례에서 뵙고 한 말씀 드리려 왔어요. 김 여사는 옛날 일을 꺼내놨다. 태수 씨가 가게에 가끔 오셔서 뭔가를 챙기곤 했어요. 형수님 몰래 뭔가를 숨기셨더라고요. 그 말에 정임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몰랐던 남편의 고민과 배려가 있었구나 싶었다. 며칠 뒤 정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오래전부터 가족 문제를 상담하던 이 변호사는 정임의 손에 쥐어진 유언장 원본과 USB를 유심히 보았다. 이 자료들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특히 영상은 직접 증거로서 강력하죠. 하지만 상대가 이미 공문서 위조를 진행했다면 법적 싸움은 길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정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속도를 내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건 내가 오래도록 지켜온 품성의 문제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 남편과 그녀가 웃고 있었다. 손에 닿는 온도, 서로의 눈빛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해. 그 결심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다. 그녀는 가만히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수 씨, 당신이 숨겨둔 건 이뿐이 아니겠지요? 그들이 감히 내게서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풀어헤치겠다. 정임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USB 속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영상은 여러 개였다. 남편이 남긴 진술, 금융 내역서, 그리고 변호사와 남긴 대화 녹음까지. 그 안에는 태근과 도윤이 서류를 조작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즉시 승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사람들의 입과 기억을 통해 진실을 수집하겠다고 결심했다. 집 마당 한편에 피어있던 국화를 바라보며 정임은 낮게 속삭였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말은 남편의 목소리처럼 단단히 울렸다. 그녀는 향 한 자루를 꺼내 불을 붙이고
제사상에 올려두었던 향과 함께 조용히 기도했다. 복수는 폭발적인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가 아름다울 필요는 없지만 정당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조용하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곳곳을 천천히 돌며 옛 지인들을 만났다. 가게 주인, 옛 직원, 변호사 사무실의 접수원, 은행의 창구 직원까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남편의 평소 행적과 최근의 이상한 움직임을 물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억을 잃은 듯했고 일부는 수상쩍은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나둘씩 모이는 조각들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은 결국 한 장의 퍼즐을 이룰 것이고 그 퍼즐은 정임의 권리를 증명해 줄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임의 얼굴은 달라졌다. 슬픔으로 축 처져 있던 눈매 대신 오래된 단단함이 깃들었다. 그녀는 낮에는 평소처럼 조용히 지냈고 밤에는 자료를 점검하며 치밀하게 다음 동작을 계산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늙은 나이에 지쳐 있는 줄 알았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정임이 얼마나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지를. 막을 내리기 전 정임은 혼잣말처럼 작은 다짐을 한다. 이 집은, 이 가족은, 그리고 내가 남긴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누군가가 진실을 숨기려 하면 그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테니까.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검은 외투에 손을 넣고 걷던 박정임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텅 빈 구름 사이로 흩어진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거렸다. 요즘 박 여사님 이상하대. 치매 초기라나 뭐라나.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은 처음엔 속삭임이었지만 곧 마을의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 소문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정임은 알고 있었다. 그건 아들 도윤의 아내 수진이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염려가 어느새 독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어머니, 요즘 좀 깜빡하시죠? 병원 한번 다녀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면 병원 가보자꾸나. 내가 같이 가줄래? 그날 오후 도윤 부부는 정임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 서울의 대형 병원, 진료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훑어보았다. 어르신,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세요? 네, 가끔 이름을 잊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 원래 잘 안 외워지잖아요. 의사는 짧은 질문들을 던지고 곧 무표정하게 말했다. 일시적 경도인지 아니면 초기 치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정임은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임의 머리맡에 병원 서류가 놓였다. 치매 초기 의심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그 아래엔 성년 후견인 지정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들고 왔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절차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정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다 내 말이 맞다.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그건 의도된 무너짐이었다. 밤이 깊자 정임은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오래된 삶의 흔적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단단한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이 날 치매로 몰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
정임은 일부러 냄비를 태웠다. 양말을 냉장고에 넣고 전화기를 엉뚱한 곳에 숨겨두었다. 수지는 그런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도윤 씨, 이제 확실하지 않아? 어머니, 진짜 이상해. 정임은 그 말이 들리도록 일부러 문틈을 열고 웃었다. 그 웃음은 천천히 식은 재처럼 흘러내렸다. 일주일 후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서류가 접수됐다. 신청인은 아들 이도윤. 정임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접었다. 좋아, 이제 내수가 보이는구나. 그녀는 변호사 이경수를 다시 찾았다. 제가 조금은 이상하게 굴 거예요. 그게 복수의 시작이에요. 이 변호사는 처음엔 의아해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자칫 진짜로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오해받으면.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치매 흉내 좀 낸다고 세상이 무너질 만큼 어리석진 않아요. 내가 바보인 척해야 진짜 바보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날 밤 정임은 거실의 오래된 탁자 위에 남편의 영정을 올려두었다. 태수 씨, 나 이제 당신 방식대로 안 할 거예요. 이번엔 내가 내 방식대로 해볼 거예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냄새 속에서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며느리 수지는 더 대담해졌다. 은행에서 돌아오던 정임의 계좌에 수상한 출금 내역이 잡혔다. 어머니,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건 헷갈리시죠? 그래, 고맙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지만 몰래 수진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둔 채 그들의 대화를 차분히 남겼다. 며느리의 말투, 돈을 다루는 손놀림, 거짓 친절의 리듬까지 모든 게 하나의 증거였다. 밤이면 정임은 거실불을 끄고 책상 위에 USB와 노트북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영상 옆에 새로 저장한 녹음 파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1. 수진 통화계좌 2. 도윤 회의위원장 3. 퇴근 대화 조작.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구나. 며칠 후 수진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이제 곧 어머니 재산도 우리가 관리하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그 큰 집도? 당연하지. 도윤 오빠 이름으로 다 돌려놔야지. 정임은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들으며 차를 따랐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그날 밤 정임은 손수 밥상을 차려 두 부부를 불렀다. 오늘은 내가 오랜만에 밥 해봤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또 불내시면 안 돼요. 정임은 허허 웃었다.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좀 바보라서 그렇지. 그녀는 그 말 뒤에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내가 이제서야 알겠더라. 세상은 바보가 편한 세상이더라. 그 식사 후 도윤은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절차적인 거예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정임은 일부러 잠시 머뭇거렸다. 이게 뭐라고? 그냥 가족 신탁이에요. 어머니 명예 보호 차원에서. 정임은 도장을 찍기 전 살짝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건 없어지는 거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어머니 거 그대로예요. 그냥 관리만 저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미세한 리듬, 그 뻔뻔한 눈빛. 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확실히 내 얼굴을 기억했어.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신문이 열렸다. 도윤과 수지는 당당하게 섰다. 정임은 흐릿한 눈빛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박정임 씨, 본인 명의의 재산 관리가 어려우신가요? 판사의 질문에
정임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답했다. 네, 가끔 잊어요. 근데 사람은 원래 다 잊지 않나요? 법정안이 웃음으로 물들었다. 그 웃음 속에서 도윤은 승리를 확신한 듯했다. 하지만 정임의 변호사 이경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상속 인고 이태수 씨가 남긴 원본 유언장과 유언 조작 관련 영상 증거입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법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이태수가 직접 말했다. 내 유언은 조작될 것이다. 정임에게 모든 걸 맡긴다. 그날의 재판은 미뤄졌고 도윤 부부는 급히 자리를 떴다. 언론이 그 소식을 기라도 한 듯 기자들이 법원 앞을 메웠다. 정임은 차분히 마스크를 쓰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향이 피어오르고 불빛이 흔들렸다. 당신 말대로였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나죠. 하지만 난 더 기다릴 거예요. 이 복수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늙은 얼굴 속에서 서늘한 눈빛이 반짝였다. 치매로 몰렸던 여자가 결국 다 이긴다. 하지만 아직 한 수 남았다. 정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엄마는 치매 환자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그렇게 보이나 봐. 평생 믿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제 나는 그냥 짐이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정임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게 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나 이제부터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래된 옷가게의 열쇠를 꺼냈다. 30년 전 남편 몰래 시작했던 작은 옷가게. 그곳은 정임의 젊음이 묻어있는 곳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남은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새벽녘 버스를 타고 옷가게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렸다. 정임의 옷방. 먼지 쌓인 유리문을 열자 오래된 섬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임은 카운터 아래를 더듬어 금고를 꺼냈다. 무겁게 잠긴 금속 상자, 열쇠는 늘 가게 맞은편 화분 아래 숨겨져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지.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 위엔 남편의 필체로 적힌 한 줄. 정임에게. 진심을 입은 사람만이 이걸 볼 수 있다. 정임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유언장 원본,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낯선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 녹음기를 찾던 정임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옛날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전원을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다. 정임아,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이걸 찾았다는 건 모든 게 드러날 때가 됐다는 뜻이겠지. 내 동생이 욕심을 부릴지도 몰라.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너를 찾아갈 거야. 정임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단단히 묶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골목 끝에 서 있는 남자. 그는 장남 도연이었다. 엄마, 여길 왜 왔어요? 정임은 조용히 금고를 뒤로 감췄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왔다. 이런데 혼자 오면 위험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이상한 소문도 돌고. 도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스쳤다.
순간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치매 환자지. 엄마, 그런 말 왜 해요?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야 내가 편하겠지. 정임은 서류 봉투를 들고 서랍 속 깊숙이 감췄다. 그럼 엄마는 여기서 조금만 있다 갈게. 넌 가라.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 진실을 들고 누가 거짓을 입었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카세트 속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정임아, 진심은 늦게 오지만 한 번 오면 세상을 바꾼다. 정임은 그 말을 곱씹으며 금고를 다시 잠갔다. 새벽 햇살이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빛이 떨어지며 한 노년의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다. 나지막한 겨울바람이 옷가게 유리문을 스쳤다. 정임은 오래된 전기난로를 켜고 가게 안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게 깔려갔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어요. 그녀는 봉투 속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했다. 내 전 재산은 아내 박정임에게 상속한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문장 하나가 지금의 모든 분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정임은 한참을 바라보다 봉투를 다시 접었다. 이걸 당장 꺼내면 그놈들이 날 없애버리겠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서류들을 작은 금속 상자에 다시 넣고 그 위에 낡은 양복을 덮었다.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이었다. 당신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문이 덜컥 열렸다. 정임 사장님, 여전히 여길 지키고 계시네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정임이 고개를 돌리자 오랜 단골 손님이자 이웃 김분자가 서 있었다. 아이고, 언니. 그 추운데 뭐 하세요? 이 시간에.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분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말했다. 요즘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아들이 어머니 재산 때문에 법원 간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정임은 말없이 웃었다. 소문은 늘 그래요. 있는 말보다 없는 말이 더 빨리 돌죠. 그래도 내가 아는 정임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분자 씨. 하지만 세상이 그렇죠. 누군가의 진심보다 누군가의 말이 더 힘이 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난로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비쳤다. 언니, 근데 분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여기 왔었어요. 언니 아들 맞죠? 그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혹시 숨겨둔 금고나 서류가 있지 않냐고. 정임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는 모른다고 했죠. 근데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정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언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자 씨. 그냥 오래된 일 하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서요. 분자가 돌아간 뒤 정임은 금고를 열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남편의 유언장 외에도 낯선 이름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다. 김도연 명의 3억 원, 이현수 명의 1억 원 법인계좌 신일개발 12억 원. 정임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다 남편이 숨겨둔 돈이었어? 그녀는 서류 맨 뒤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정임아, 누가 이 돈을 탐내거든 진심으로 그들을 시험해라. 그 문장 밑엔 날짜와 사인이 있었다.
남편 박춘식.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심으로 시험하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송이가 흩날리는 거리. 그 아래로 회색 코트를 입은 도연이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뭘 원하든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정임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음 날 정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최 변호사.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직하고 꼼꼼한 인물이었다. 정임 씨,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이런 일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입니까? 정임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원본이에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봉투를 열었다.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공증 없이 작성된 자필 유언이군요. 그래도 남편의 필체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위 감정이 필요합니다. 필체 분석, 잉크 검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임 씨, 사실은요, 도연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도 왔습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가요? 네. 어머니의 재산 관리 문제로 상담을 하더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상상에 빠져 있다. 고요. 정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가 바보로 보이나 봐요. 정임 씨 복수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스스로를 다치는 일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할 거예요. 그들이 한 만큼만. 거짓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이 어떤 건지 보여줄 거예요. 정임이 가게로 돌아오자 누군가 문 앞에 놓고 간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뭐지? 봉투 안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당신이 찾는 진실, 그 금고 안에 다 있지 않아. 사진 속엔 가게 앙금고가 열려 있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정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럴 리가. 정임은 손에 든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다. 사진 속 금고는 확실히 자신의 옷가게 아니었다. 그런데 안에 있어야 할 서류들과 테이프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누가 언제? 그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가게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간 정임은 금고를 열었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바닥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진심은 언제나 늦는다. 그러니 먼저 움직이는 자가 이긴다. 정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도연이 내 짓이구나.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분자 씨, 어제 우리 가게 앞에 누가 왔는지 혹시 봤어요? 어제 저녁에? 안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데 검정차 한 대가 잠깐 멈췄다가 가더라고요. 사람은? 운전석에 젊은 남자, 뒷자리에 그 아들 같던데요? 정임은 눈을 감았다. 그래, 맞았어. 결국 저 아이가 움직였네. 하지만 서류를 빼돌렸다는 건, 즉, 그가 원본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금고 속 바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금속판 아래 작은 홈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살짝 밀자 얇은 이중 바닥이 열렸다. 그 안엔 낡은 봉투가 한 장 더 들어 있었다. 역시 그 안엔 남편의 짧은 쪽지가 있었다. 진심을 입은 사람은 두 번째 금고를 찾는다. 정임은 숨을 죽였다. 남편은 이미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금고라니
어디에 있다는 거지? 그녀는 봉투 안을 더 뒤지다가 작은 명함 크기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이건 사진 속엔 오래된 시골집, 남편의 고향집 마당이 찍혀 있었다. 정임의 눈가가 떨렸다. 설마. 다음 날 새벽 정임은 버스를 타고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 겨울 들판 위로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버스 창문에 서린 김을 손으로 닦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 나한테 이런 시험을 남겼구나. 고향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기와장은 깨져 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다. 그러나 마당 한켠 낡은 창고 문 위에 춘식의 방이라 적힌 팻말이 남아 있었다. 정임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벽에는 남편이 젊은 시절 입던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장롱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옷가지들 사이에 뭔가 반짝였다. 그건 금속 상자의 모서리였다. 두 번째 금고. 정임은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다. 예전 것보다 더 작고 무거웠다. 열쇠 구멍은 녹슬어 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방 속 열쇠를 꺼내 들었다. 제발. 철컥. 금고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도장 찍힌 서류 한 묶음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 정임아, 이건 내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야. 이 서류엔 내 동생과 도연이가 어떻게 회사를 조작했는지 적혀 있다. 하지만 함부로 쓰면 널 더 다치게 할 거야. 진심을 입고 세상 앞에 설 때까지 조용히 준비해. 정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여보,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그녀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정임은 숨을 죽였다. 누구죠?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들려온 낮은 목소리. 엄마, 거기 있죠? 도연이었다. 정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엄마, 다 알고 왔어요. 그 금고, 아버지가 여기 숨겨놨다면서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만하시죠, 엄마. 무슨 말이니? 이런 걸로 뭐 하시려고요? 결국 아버지 재산은 우리 가족 거예요. 가족이라. 정임은 씁쓸히 웃었다. 그래, 가족이니까 더 아프구나. 도연은 금고를 보며 손을 뻗었다. 이건 제 손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 그럼 가져가라. 정임은 조용히 금고를 내밀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뭘 가져가는지는 알아야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사람의 진심을 증명하는 증거야. 그만 좀 하세요, 엄마.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설득은 안 할 거야. 대신 보여줄 거야.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자국 위로 눈이 소리 없이 쌓였다. 그날 밤 도연은 금고를 차 트렁크에 실었다. 하지만 금고 안에 있던 건 서류가 아니라 낡은 남자 양복 한 벌뿐이었다. 그 위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진심은 언제나 돌려받는 법이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핸들을 내리쳤다. 젠장. 정임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편의 유언을 공증받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한적한 시청 근처 카페에서 변호사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분히 포장된 USB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음성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한 파일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임 씨,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정임은 USB를 내밀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최 변호사는 조심스레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도연아, 형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정임이를 속이거나 상처 주지 마라. 그녀는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 아이가 완전히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최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봤다. 복수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 정임 씨답지 않네요. 정임은 씁쓸히 웃었다. 이젠 정임 씨답게 살면 안 되겠죠. 이제는 그들의 방식으로. 며칠 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도연 씨, 유산 관련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심이요? 누가 그런 걸? 어머님 측에서 신청하셨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가 나한테 덤비겠다고?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정임의 집을 찾아왔다.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 좀 더 가진다고 행복해질 줄 알아요? 정임은 문 안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행복? 아니, 그건 이미 포기했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진심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야. 문이 열리고 정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도연아, 내가 아버지의 피를 이었다면 진심도 조금은 닮았어야지. 엄마, 제발. 내가 훔쳐간 금고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미끼였어. 진짜 서류는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단다. 정임은 주머니에서 USB 복사본을 꺼내 들었다. 이건 신문사 기자한테 전달됐어. 내일 아침이면 세상은 다 알게 될 거야. 도연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그건 하지 마요. 아버지 이름이 욕되잖아요. 욕되게 한 건 나야? 아니면 내가 한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보다 날카롭게 도연의 심장을 찔렀다. 잠시 후 정임은 등을 돌렸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난 여기까지만 할게.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디며 덧붙였다. 하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분자가 다가왔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다. 단독고 박춘식 회장, 상속 조작 정황 확인 아들 동생, 검찰 조사 착수.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여보,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정임은 옷가게 불을 다시 켰다. 정임의 옷방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췄다. 그녀는 마네킹 위에 낡은 남편의 양복을 걸어두었다. 진심을 입은 사람만이 끝까지 설 수 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비 오는 새벽이었다. 법무법인 대광의 사무실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도연은 사무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마구 뒤적이고 있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가 찾는 것은 상속증여 명세서 원본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할 때 그 핵심이 된 서류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찾는 게 그거냐? 목소리의 주인은 삼촌, 도아였다. 삼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제 끝내자고요. 엄마가 이미 알고 있어요. 도아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끝내자고? 넌 아직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나? 그건 착한 사람들만 하는 환상이야.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럼 우린 뭐가 되죠? 우린 이긴 놈이 되는 거야. 도아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너한텐 보여줄 필요 없지.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가려 했다. 그 순간 도연이 그를 막아섰다. 삼촌, 그건 내 아버지 거야. 아니, 도연아. 이제 그건 우리 돈이야.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번개가 치자 도연의 눈빛 속에도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번쩍였다. 삼촌,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배신? 이미 그건 삼촌이 먼저 했잖아요. 순간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중 한 장이 조명 아래 빛났다. 박춘식 회장 유언장 사본. 끝부분엔 서명란이 2개 있었다. 한쪽은 회장의 실제 서명, 그리고 그 옆엔 낯선 필체로 덧씌워진 글자. 정임에게는 전 재산의 40%를, 아들 도연에게는 나머지를 분할 상속한다. 그 문구가 문제였다. 원본엔 전부를 뜻하는 100%였는데 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교묘히 수정되어 있었다. 삼촌, 이거 당신이 한 짓이죠? 도아는 웃었다. 그걸 이제 알았냐? 정임이 내 어머니로 남는 게 싫었어. 그 여자는 회장님이 죽은 뒤에도 끝까지 진심 운운하며 날 무시했거든.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책상 위 서류를 움켜쥐며 외쳤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때 사무실 문틈으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멈추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기자 윤하경이었다. 정임이 몰래 정보를 흘린 바로 그 기자였다. 지금 다 녹화됐습니다. 유언장 조작, 위조, 상속 사기 전부요. 도아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 마음대로 내 사무실에 들어와. 하경은 기자증을 내밀었다. 공익 제보에 따라 취재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임 여사님의 요청이에요. 도연이 얼어붙은 듯 하경을 바라봤다. 엄마가 보냈다고요?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하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후회한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세요. 그녀는 녹음기를 껐다. 진심은 결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침 햇살이 옅게 비쳤다. 정임은 작은 옷가게 안에서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봄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했다. 문이 열리며 기자 하경이 들어왔다. 여사님, 다 찍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증거, 대광법무 도하 변호사 연루 정황까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세상에 내보내주세요. 하경은 잠시 망설였다. 여사님, 이게 공개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이제 진실이라도 바로 세워야죠. 정임의 눈빛은 단단했다. 세월이 쌓인 주름 사이로 한 여자의 의지가 빛났다. 사람들이 날 치매 노인이라 부르던 그때도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 얼굴, 며느리의 말투, 그리고 내 남편의 마지막 눈빛까지. 하경이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진심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해요. 그날 오후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단독 대광법무, 고 박춘식 회장 유언장 조작 정황 포착. 속보 상속 위조 혐의 내부 변호사 및
가족 연루 의혹.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도하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도연이, 이게 뭐야? 기자한테 자료가 다 넘어갔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기사가 올라온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엄마가 진짜 해냈네. 그는 손끝을 떨며 속삭였다. 도하는 분노로 전화를 던졌다. 저 여편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는 곧장 정임의 옷가게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골목 안가게 문을 벌컥 열며 들어선 도하의 눈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당신이 한 짓이지. 기자한테 흘린 게 당신이야. 정임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왜 이제야 왔어요?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건 당신이에요. 내 남편의 유언을 훔치고 내 아들까지 망치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잖아요. 1부 영상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2부 영상이 조만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우선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